그러니까 인간관계 관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이 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언제 나온 책이냐면 1936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90년 가까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초의 자기계발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서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꼭 들어맞는 주제를 다룬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게 됐는데, 10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보다 지금 더 필요한 책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좀 뭐 뻔한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잠깐 비켜두시고 제 얘기를 좀 한번 끝까지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제가 이번에 이 책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를 낚아 올렸는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계발서의 시작이 되었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90여 년 전인 1936년에 출간된 작품인데, 이 책은 당시 미국에서 교사나 세일즈맨으로 일했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1912년부터 YMCA에서 진행했던 대화 및 연설 기술에 대한 강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다른 책들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책이 전 세계에서 6천만 권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 책 제목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그런데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제대로 읽은 사람을 찾기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후반에 하도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추천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그 권유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저도 20대 후반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좀 의무감에 별 성의 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책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흔해 빠진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거의 인간관계가 거의 파탄날 지경에 이른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에게서 이 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니다라는 추천을 받고, 그러면 겸사겸사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독을 한 거죠. 자, 먼저 작가 소개를 하고 책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데일 카네기는 1888년에 태어났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랑 동갑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1888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강사 겸 작가입니다. 자, 당시의 다른 남자들처럼 이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나 세일즈맨 등으로 일했는데 1912년부터 YMCA에서 진행한 대화 및 연설 기술 강연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 당시 교육의 핵심은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말이 역시 오늘 모임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억지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친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인간관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모임의 핵심은 꼭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인간관계 관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편의점을 가든 약국을 가든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누군가와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런 것들 또한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관계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톤에서 제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물건을 잘 파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평소에 스치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뭐 직장 동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의 뭐 알바생이라든지 뭐 약국 사장님이라든지 식당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있으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목차가 정리되어 있는데 듣다 보면 다 엇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에 데일 카네기의 이 강연 커리큘럼은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실전에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했던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목차가 비슷비슷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먼저 하나의 커다란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쭉 뿌려내는 형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형태로 구성된 책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원칙과 나머지 실천 사례들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제가 되는 그 하나의 원칙이겠죠. 그것이 이 책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도 그 본질적인 원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그 본질적인 원칙들을 계속 리마인드 해드릴 예정인데,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에서 어린 소년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시끄럽게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이나 술에 취해가지고 지하철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관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죠.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타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타자도 결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100%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서 이 책의 모든 이야기들이 뿌려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전제도 좋았고 그것이 사례들이 풀어지는 방식이
한 열의 7가지 사례는 굉장히 깊게 와 닿았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신 분들도 계실 테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저처럼 뭔가 고독하고 뭔가 좀 평소에 고립되어 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그 고독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이 문제는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결국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독감은 모두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우리가 인간 개조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이라도 나의 고독감이 고립감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저의 이런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인간관계 개선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일부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자, 먼저 뭔가 잘못한 사람을 향한 비난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난이라는 것은 결국 그 비난을 받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비난은 결국 자부심의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작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 뿐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들 수 있나? 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통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데일 카네기가 드는 예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이상한 동물이라서 대부분 몇 가지 비합리적인 것들에 집착하기 마련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얘기는 어떤 금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실제로 금도 들어있지 않은 금메달에 열광하고 뭐 훈장 같은 것들에 열광하는 것도 모두 타인에게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게 만들려면 그것에 걸맞는 인정과 격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당신이 했던 그 말을 평생토록 잊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 사례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할 때 그 사람을 몰아붙인다든지 위협한다든지 하는 것보단 이런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납득은 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것과 함께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90여 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다 보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좀 앤틱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나와요. 뭐 사람을 인용할 때도 뭐 링컨, 벤저민 플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 약간 고전 문학을 읽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 말고도 다른 예들도 상당히 좀 앤틱한 예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데일 카네기가 드는 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킬 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만약에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낚을 때는 미끼를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지 내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물고기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낚을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그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앤틱한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뭐 음식을 잘 먹지 않을 때 부모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권하는 음식을 다 먹으면 덩치가 커져서 너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90여 년 전에 통했던 그런 예인데 재밌어가지고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도 통하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소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역시 처음에 우리가 전제했던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된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2부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6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각 사례별로 특별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타인들이 나와의 만남을 반가워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건 우리도 가끔씩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역시 그들에 대한 인정과 관심이 먼저라는 거고, 두 번째,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웃어라. 이거죠. 자,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면 어떤 사람들은 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사람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갑자기 어떤 결심이 들어서 인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모른 척 하겠죠.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얻지 못했을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한다면 안 받아주는 다수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는 소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들한테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얘기고, 네 번째는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제목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상대방은 당신을 훌륭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것이다. 80대 20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의 대화에 만족하게 하려면 80% 듣고 20% 말하라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참 지켜지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이 법칙을 생각하시면 상대방은 나와의 대화를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로 기억할 확률이 높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사람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는 거겠죠. 나의 관심사를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먼저 흥미를 보여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역시 같은 원리에서 풀어지는 얘기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하면서 이어지는 설명이 멋있는데, 당신이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당신에 비해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잖아요.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지만 하루 종일 스치지만 그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여러분들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타인의 존중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그를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이 12가지 이야기를 이제 나열하는 게 저도 좀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근데 또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뻔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얘기를 위주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논쟁에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이김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과의 논쟁에서 진 상대방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당신을 결국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으니까 특히 가족들, 친한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는 결코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져줘라. 이 얘기는 중요한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자,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 타인을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당장 당신의 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당신이 옳았더라도 상대방은 당신의 다른 잘못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려 들 것이다. 그러니까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을 절대로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틀렸다면 인정하라. 네, 여기서 찔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거는 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실수를 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하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총을 들고 가지 말라. 꽃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어떤 일로 누군가를 만나던 일단 우호적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총을 들고 가면 그 사람도 총을 꺼낼 것이고 꽃을 들고 가면 그 사람도 꽃을 꺼낼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 소크라테스의 비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 문답법에 대한 뭐 비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방법에 또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대답을 그러니까 내놓게 하는 대화를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낫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도 자주 나오는 그 프랑스 철학자인 로시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만약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우리는 대부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됨으로 해서 그들보다 더 위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철학자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네 주변에는 적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친구를 만들기 원한다면 그 친구들이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천적 이제 명제로는 대화를 할 때 누구와 대화를 하던 간에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라. 이렇게만 해도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협조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당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치 처음부터 그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만들어라.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런 방식을 좀 썼습니다. 꼬꼬마 때. 뭔가 제가 좀 실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귀찮아하면서도 귀찮은 척이죠. 귀찮은 척하면서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제 아이디어였잖아요. 근데 그 선배나 상사분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걸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세요. 근데 결국은 제 아이디어가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이건 뭐 사실은 뭐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즘이긴 하지만 내 아이디어를 상사들이 안 들어준다고 혼자 삐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적을 만드는 공식이라는 제목인데 이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데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 내 관점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 이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공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감을 갈망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설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의 대표작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아이를 잃은 엄마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결국은 새벽에 빵가게에서 갓 만든 빵을 먹으면서 빵가게 주인한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결국은 달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먼드 카버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인간은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어진다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데일 카네기는 모든 인간은 공감을 갈망하고 있으니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열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라는 그 제목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난히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의견에 반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람이 삐져 있는 본질적인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에게 마음상에 있는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11번째 제목은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이라는 이것도 이제 레트로한 제목인데 극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예였냐면 어떤 그 회사가 새로운 쥐약을 만들었대요. 참,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죠. 새로운 쥐약을 만들었는데 근데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뭐 약국이나 이제 상점 같은데 뭐 이렇게 쥐약을 팔 때 그 쇼윈도에다가 살아있는 쥐 두 마리를 같이 전시를 했대요, 쥐약이랑.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그 쥐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맞아, 쥐약 사야지 하면서 그 약이 엄청나게 팔렸다라는. 그러니까 극화시켜라 뭐 이런 얘기고. 12번째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 뭐 대단한 얘기일 것 같지만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도록 경쟁심을 자극하라.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대충 감이 오시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면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시간은 빨리빨리 가죠. 자, 4부는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목차 구분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례들은 괜찮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계속 한번 끝까지 살펴보죠. 실전 학습 차원에서 첫 번째, 비판을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또 클래식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링컨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그 자신의 휘하에 있는 어떤 장군이 그러니까 져서는 안 될 전투에서 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근데 링컨은 비판을 하는 대신에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들어보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전투에서 패배한 장군한테 당신이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계속해서 이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 신중하게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죽일 놈, 살릴 놈, 당장 잘러, 끌어내려, 막 이런 소리를 했을 텐데,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 어쨌든 직접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하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반감만 쌓일 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이 예는 사실 딱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 데일 카네기의 그 어린 조카가 그 데일 카네기의 비서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나이가 어리니까 실수를 했겠죠. 그때 이제 데일 카네기가 그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나이 때 나에 비하면 너의 일처리 솜씨는 완벽에 가깝지만 그래도 실수는 실수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이것도 뭐 대놓고 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겠죠.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우리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겠고. 네 번째,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명령보다는 제안을 해라. 뭐 이것도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실천하기 힘든 얘기였고. 다섯 번째, 이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라. 자,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준다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겼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패자죠. 패자에게 이번에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건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 진 사람에게 이번에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진짜 용기가 아닐까? 여섯 번째,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이것도 재밌었는데 동물 조련사들도 개를 조련할 때는 채찍이 아니라 고기를 쓴다. 그런데 인간을 조련할 때 왜 사람들은 채찍을 쓰느냐? 인간도 동물인데. 그러니 비판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켜라, 훈련시켜라. 요즘엔 이런 표현 안 쓰지만 90년 전이니까 이런 예였고 일곱 번째,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라. 이 얘기는 상대방을 중요한 인물로 대우하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여덟 번째,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여기서 드는 예는 그 춤을 배우려는 중년의 남자에 관한 예를 들고 있는데 이제 강사가 이 남자가 이제 평생 동안 춤이라고는 춰본 적도 없고 이제 재주도 전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강사가 이 남자한테 당신은 타고난 춤꾼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도 그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근데 어쨌든 욕을 먹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항상 응원을 해주니까 그 에너지로 계속해서 춤 교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 덕분에 춤을 계속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고 아홉 번째,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의 마지막 얘기인데 아홉 번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정에서 비롯된 얘기인데 나폴레옹의 예를 들고 있는데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폴레옹이 만들었대요. 처음 알았어요. 그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에게 장난감이나 나눠주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답니다. 남자들이란 원래 장난감에 지배되기 마련이야. 그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한다. 목말라 한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것을 꿰뚫어봤다. 그러니까 큰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우리 옛날에 그런 그림 많이 봤을 텐데 왠지 환하게 거짓 미소를 짓고 있는 어떤 정장 차림의 백인 남자가 떠올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계발서의 시초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느끼기에는 모든 것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꾸며진 태도나 행동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예전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책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언급했던 이 책의 전제 조건, 본질. 그러니까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은 언제나 타인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특히 모든 인간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닫고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쳤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이 저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뭐 불행이라면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고 다행이라면 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